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과 가치관, 성격과 가치관. 자, 첫 번째부터 다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과 가치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성격과 잘 맞는 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성격에 대한 이해, 그냥 이론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직무 혹은 본인에게 맞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격을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치관도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격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일정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급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식당에 가서건 뭐 아니면은 영화관에 가서건 항상 급하게 뭐를 요구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작용의 패턴, 그것이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사실 바뀌기 힘든 것이 성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뭐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뭐 이럴 때 성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혹은 성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패턴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일종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격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 환경적인 요인이 성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했다라는 것을 사실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 이 성격의 결정 요인 PPT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성격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많은 남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성격이 바뀌었다, 더 예를 들면 활기차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한 다음에 한 이후에 그 뭔가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격이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실 유전적 요인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identical twins,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지만 다른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된 그런 이란성 쌍둥이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이번 그 PPT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다시 왜 이래.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성격의 결정 요인, 그러니까 왜 어떤 성격이 그렇게 생겼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성격이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성격이 많이 뭐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대단히 사실은 중요하고 대단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Identical Twins Study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약 한 4, 50년 전에 실행됐던 그런 연구고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들을 이제 뭐 20쌍 정도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추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단히 재밌었던 게 약 한 거의 35년 이상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란성 쌍둥이들을 그 연구자들이 다시 컨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뭐 35살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 쌍둥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쌍둥이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히 재밌는 것은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뭐 선호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뭐 여자라면 남편들의 스타일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휴양지, 작년에 휴양지를 어디를 갔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휴양지를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프랑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휴양지를 갔었고 뭐 대단히 사실은 재밌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에 보내졌으니까 환경적인 요인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근데 평생 동안 35년 이상을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성격의 유사성의 거의 5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성격의 50%는 타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또한 거의 50%, 그러니까 반반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이제 그 하는 일들을 자기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선택할 때도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30%, 그리고 여가 활동, 육아 활동이 아니라 이제 여가 활동이죠. 여가 활동.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 이거 다시 갈게요. 이게 PPT가 잘못 나와서 이 PPT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을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군대에 가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라든지,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해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성격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회사를 갔더니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많이 변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이 성격 연구를 한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유전적인 요인도 대단히 사실은 영향력이 크고 대단히 그 성격 결정에 많은 요인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연구가 일란성 쌍둥이 연구라고 불리는 연구입니다. 영어로는 Identical Twins Study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4, 50년 전쯤에 미국에서 실행됐던 연구인데,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제 낳자마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일란성 쌍둥이들을 한 20 샘플 정도를 이제 학자들이 처음에 그런 20 샘플 정도의 그런 일란성 쌍둥이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입양된 후에 한 3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연구자들이 다시 컨택을 합니다. 그 쌍둥이들에게. 그 쌍둥이들은 자기에게 사실은 쌍둥이가 있었다는지도 모르고 35년 이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학자들이 같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쌍둥이들은 사실은 다른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환경이 전혀 틀린 그런 곳에서 이제 산 것이죠. 근데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들의 성격이 비슷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비슷했고, 그들이 즐기는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도 비슷했고, 여가 활동이죠. 여가 활동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이었으면 남편의 스타일들도 비슷했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비슷했고,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대단히 재밌었던 것은 뭐 작년에 어디로 뭐 휴가를 갔냐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이 전혀 다른 곳에서 살던 이 두 사람이 사실 비슷한 휴양지에서 그 여가 활동을 같이 이제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자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성격 유사성의 거의 한 50%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그 다음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요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여가 활동의 유사성도 한 30%가 유전적 요인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한 성격의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때문에 사람이 평생 동안 사실은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 성격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성격 테스트, 뭐 본인들의 성격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실 언급되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이 MBTI 테스트라는 겁니다. MBTI 테스트.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담을 하다가 MBTI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뭐 회사 같은 데서는 또 무슨 그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럴 때도 사실은 많이 쓰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MBTI 테스트는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성격의 유형을 분류해서 이제 대단히 많은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고 감각형이지만 또 감정형이고 인식형이다. 뭐 아니면은 뭐 내향적이고 감각형이고 사고형이고 인식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MBTI 테스트가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언급이 되지만 그래서 많은 사실은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다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성격을 대단히 세분하게 잘 나눠서 많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이 대단히 뭐 중요한 그런 MBTI 테스트의 역할이겠죠. 근데 사실은 대단히 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쩔 때는 외향적이고 어쩔 때는 내향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떨 때는 뭐 판단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인식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완전히 사람을 딱 잘라서 너는 외향성, 너는 내향성 이렇게 나누기는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성격 연구 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격 유형 분류 연구 결과가 이제 빅5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빅5 그 성격 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빅5 성격 유형. 빅5 성격 유형은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차원을 이제 정말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연구를 해서 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차원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5가지 가장 기본적인 성격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다 이게 아니라 내향성에 예를 들면 정도차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5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외향성이 상당히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빅5 성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빅5 성격 유형은 이제 크게 영어로 오션이라고 우리가 외웁니다. 오션이라고. 오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학생들도 오션이라고 외우면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션이라고 외우기 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O는 뭐냐면요. Openness to Experience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는 Conscienti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실성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E는 Extroversion이라서 외향성이고요. A는 Agreeableness에서 이제 동조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N은 Neuroticism, Neuraticism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신경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Neuraticism도 Neuroticism이지만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Emotional Stability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Emotional Stability는 정서적 안정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Neuroticism의 반대가 Emotional St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성격을 측정했을 때 Neuroticism
즉 신경증이 높다라고 하면은 emotional stability, 정서적 안정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 각 차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5 아까 좀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신경증 정서적 안정성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신경증 정서적 안정성까지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일로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가는 거 취소하고요. 신경증 정서적 안정. 자, 빅5 슬라이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성격 분석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격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의 그런 그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성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밝혀낸 5가지 가장 기본적인 성격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빅5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빅5 5가지의 성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성격 5개 성격 유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MBTI처럼 예를 들면은 사람을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외향적이다, 뭐 내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외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 낮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빅5 슬라이드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MBTI 테스트의 이제 한계점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이제 성격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성격 연구들의 공통점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성격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요. 자, 여기 다시 갑니다. 자, MBTI 테스트의 한계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5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5는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정말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연구해서 밝혀낸 대단히 중요한 연구인데요. 그들이 밝혀낸 게 성격에는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고 그 5개 차원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빅5 성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빅5 성격 유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오션이라고 외우는데요. 오션이라고. 학생들도 오션이라고 외우면은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O는 뭐냐? Openness to experience라는 겁니다. 이제 개방성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C는 conscientiousness, 이건 성실성이라고 하고요. E는 extraversion, 외향성이고요. A는 agreeableness, 동조성이고, N은 neuroticism, 혹은 반대로 emotional s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neuroticism은 이제 한국말로 신경증이라고 해석이 되고, emotional stability는 정서적 안정성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neuroticism이 높으면은 emotional stability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자, 개방성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열려 있느냐, 새로운 아이디어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보통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개방성에 대한 얘기고, 성실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열심히 아니면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믿을만한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실성의 차원이고요. 외향성은 이제 학생들도 그냥 알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고 할 때 그 외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조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느냐, 얼마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얼마나 그 얘기를 잘 맞춰주느냐의 차원이 이제 동조성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neuroticism, 신경증, 혹은 반대로 이제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좀 신경질적인지, 그게 이제 신경질적인 얘기고요.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그 반대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뭐 이게 이제 뉴러티시즘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빅5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5 특성이 있는데요. 이 빅5 특성이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이제 성격이 행동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자, 예를 들면 오션의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는 개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대단히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대단히 유연하고 생각이 대단히 자율적이고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conscientiousness는 이제 성실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노력과 끈기, 자제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성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또 대단히 리더십도 발휘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성실하고 자기 자제력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xtraversion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할 테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인관계 활동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여기 별표가 있죠. 상당한 수준의 팀워크 또는 대인관계 활동이 요구된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상당히 좋은 그런 편에 속하게 됩니다. agreeableness, 친화성이죠. 친화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잘 맞춰주고 순응해주고 복종도 하고 그다음에 친화력도 좋다. 그래서 사실은 대인관계도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좀 일탈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N의 평정성은 이제 N의 반대겠죠. 반대. 그러니까 이것은 평정성은 사실 이모션은 스테빌리티가 되겠고, 평정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별로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도 별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갖고 살면서 일과 삶의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빅5 특성이 조직 행동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빅5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빅5 성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직무, 각 사람들의 직무의 성과를 우리가 과연 예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또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안다면은 어떤 직업이 그 사람들한테 잘 맞을 것인지, 어떤 직업을 이 사람들이 해야지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특성 활성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특성 활성화 이론. 자, 특성 활성화 이론 같은 경우는요. 다시 펜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예를 들면은 공인회계사 같은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공인회계사의 직무.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어떤가요? 대단히 꼼꼼해야 되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장시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실성, 그러니까 오션 중 빅5 중에서 성실성이 사실은 이 공인회계사 직무를 잘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격 유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부호는 해당 특성 점수가 높은 사람이 관련 직무를 더 잘 수행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인회계사 같은 직무를 더 잘 수행하더라. 아니면 법률 사무직 같은 경우 그 직무를 더 잘 수행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그 영화 배우라든가 아니면은 광고 문안직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광고에 이제 카피라이트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거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들은 뭐예요? 사실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이라면 빅5 중에서 어떤 성격이
관련이 많은가? 개방성이 되겠습니다.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그래서 여기서도 이론에서 보면은 개방성이 높을수록 영화 배우나 광고 문화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대단히 재밌는 것은 이제 신경증 같은 경우, 신경증은 뉴로티시즘이죠. 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항공승무원이라든가 텔레마케팅,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사실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감정노동.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할 때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피곤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모셔널리 스테이블 해야 되겠죠. 그런 직무를 잘 하려면은. 그래서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정서적 안정성이 높거나 혹은 신경증이 낮거나, 그래서 이게 신경증이랑 이 항공승무원 텔레마케팅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의 관계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높거나 혹은 이제 신경증이 낮을 때 텔레마케팅, 항공승무원 내 직무를 더 잘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가 잘 측정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직무에 잘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성 활성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갈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유발시키곤 하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 구성원들 중에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 문제가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시스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격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유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성격 유형. 첫 번째로는 마키아벨리니즘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니즘은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마키아벨리라는 쓴 사람이.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론을 통해서 대단히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군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주가 사실은 예를 들면 인덕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이래서 이제 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떨 때는 잔혹하고 인정사정 없이 힘을 휘두르면서 본인의 파워를 유지하는 그런 군주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 그런 성격을 이제 마키아벨리안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아니즘은 어떤 사람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수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 성격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본인들의 목표는 열심히 이제 성취를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 이게 자기도취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한테 도취가 돼서 대단히 건방지고 자존심이 대단히 셉니다. 자존심이 대단히 세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대단히 많은 그런 주의와 관심과 주의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실은 하여튼 본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본인이 대단히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건방지고 자존심이 센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대단히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대단히 힘든 경험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과는 원만한 팀워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공포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연쇄 범죄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남들한테 뭔가 이제 해악을 끼치는 말이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남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배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일종의 이제 인격 장애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해악을 끼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결여된 그런 사람을 이제 인격 장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조직 행동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잘못된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무례하기도 하겠지만 대단히 이제 남들이 피해를 보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이제 고칠 이제 생각도 하지 않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요.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겠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추가적인 성격 유형들, 추가적이지만 또 중요한 조직 행동에서 볼 때 중요한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핵심 자아 평가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핵심 자아 평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나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뜬금없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왠지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나는
난 안 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별로 가치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성격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자아평가라는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관찰, 영어로는 셀프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을 외부 상황적 요인에 적응시키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눈치가 빨라서 어떤 환경에든지 잘 적응하는 사람, 자기 관찰 능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대단히 까불까불 하다가도 뭐 어른 앞에서는 대단히 공손하던가, 뭐 아니면은 되게 포멀한 그런 자리에서는 대단히 포멀하게 잘 있다가 또 캐주얼한 자리에서 아주 뭐 발랄하게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의 뭔가 그 행동 스타일이 그 외부 상황에 의해서 대단히 이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상황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관찰 능력이 높은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셀프 모니터링 성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자기 관찰 능력이 낮은, 그러니까 자기 관찰 셀프 모니터링이 낮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눈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자, 주도적 성격 혹은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proactive personality인데요. 기회를 포착해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성격이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프로액티브하다, 대단히 이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인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회를 잘 보고 대단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포착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이제 조직 생활을 효과적으로 잘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승진도 빨리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성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아봤습니다. 성격에는 우리가 뭐 성격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MBTI라든가 이제 빅5 테스트, 그다음에 그 빅5 테스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자, 여기까지 첫째 시간, 성격과 같이 첫째 시간,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째 시간, 성격과 같이 첫째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성격과 같이 첫째 시간, 우리가 성격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격의 결정 요인, 성격을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MBTI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빅5 테스트,
자, 여기까지 오늘 성격과 가치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격 이게 결정 요인, 그다음에 MBTI 테스트라든가 빅5 성격 유형, 그다음에 특성 활성화 이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 성격과 가치 중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